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동남아실장 박사입니다. 명치유신 시리즈로 그 유튜브에서 명치유신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치유신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에 어떤 피해를 끼쳤는가? 명치유신에서 한국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해서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받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명치유신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강화도 조약 그리고 부국 강병책의 한국은 실험장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치유신이 성공을 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결과가 한반도 침략이었다. 일본이 부국 강병하는 건 좋은데 그 결과가 바로 일본에서 가장 이웃인 우리한테 바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원조는 바로 정한론입니다. 한국을 정벌한다는 게 정한론이죠. 원래는 그게 정조론, 한국의 조선 조자를 써서 정조론이라고 썼는데 아침 조자가 조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자기네들 조정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정한론으로 바꿨죠. 정한론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고사기하고 일본석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712년, 720년에 나온 책자인데 이 책자는 일본이 자기네 나라가 중국과 비등하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신화, 설화를 일본 위주로 쓴 책자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본 국민들한테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책자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자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진구라는 황후, 그러니까 호랑은 아니고 황후죠. 황후가 삼한 당시 신라 고구려 백제를 정벌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진구 황후는 임신 중이었는데 임신 중인 채로 자기가 신라에 와가지고 신라 왕이 바로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칠 걸 약속을 했다. 이 말을 듣고 바로 옆에 있던 고구려와 백제도 바로 그렇게 했다. 이게 바로 삼한정벌설입니다. 이게 이제 고사기하고 일본서기에 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계속 일본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서 이게 사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을 속이면서 계속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명치유신을 기본적으로 설계한 이론적으로 설계한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다 쇼인이 이걸 인용을 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조슈번, 사찌마번에 있는 하급 무사들을 그런 방향으로 가르치는 거죠. 정한론 쪽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정한론이 가장 강해진 게 사찌마번입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사람은 정한론의 맹신자였죠. 조선을 반드시 정벌해야지 일본이 산다. 이게 바로 정한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그때는 명치유신 그 당시에는 일본이 부국강병에 힘을 쓰느라고 정한론에 바로 실행을 못했지만 그게 나중에 서서히 한일합병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정한론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이고 다카모리입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사람이 정한론을 내세우는데 이 정한론이 뭐냐면은 만약에 일본은 그 당시에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오키나와를 자기네들이 지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홋카이도를 지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대만을 지배했죠. 이런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경험을 얻어가지고 그걸 바로 조선에다 적용을 했던 거죠. 일본이 나중에 중국을 지배해서 만주를 지배하고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조선을 지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정한론을 말한 사람들의 논리고 그 논리의 가장 원초가 요시다 쇼인의 아까 말한 진구 황후의 삼한정벌설이죠. 이 정한론을 주장하는 사이고 다카모리가 일본에 임시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때 오쿠보 토시미치 이런 개화파 사상가들이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전부 다 외국에 가 있을 때 사이고 다카모리가 임시로 수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이고 다카모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일본의 모든 군인들을 징병제를 한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징병제를 하게 되면 이 하급 사무라이들이 전부 다 실업자가 되는 거죠. 특히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 정한론을 강력히 주장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사찌마 본 사람인데 사찌마 본에는 특히 이런 사무라이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일본의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17명의 국민 중에 사무라이가 1명 정도인데 이 사찌마 본에는 3명 중에 사무라이가 1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 천국이죠. 이 사무라이 천국인데 여기에서 징병제를 발표하니까 이 사무라이들이 전부 다 실업자로 나와 앉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사이고 다카모리가 특히 자기 지역 사찌마본에 있는 그런 사무라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정한론을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정한론을 내세우는데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가 있던 명치 유심의 핵심 멤버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사이고 다카모리가 임시 수상하면서 엉뚱한 발표를 해가지고 이 발표가 아니다.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는 자기가 이 발표를 주장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정한론이 핵심 멤버들한테 주장이 안 받아들여져서 사이고 다카모리를 추종하는 5명, 사이고 다카모리 플러스 추종하는 5명이 그때 임시수상에서 임시장관에서 전부 사임을 하고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가 낙향을 하게 되죠. 가고시마 현, 그러니까 사찌마본으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이고 다카모리 주위에 정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13,000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학교를 설립해서 정치 결사 단체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이고 다카모리는 충신에서 바로 역적으로 바뀌는 거죠. 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사이고 다카모리가 어느 날 임시수상을 했다가 나중에 자기 고향으로 낙향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 고향에서 정치 결사단체를 사학을 중심으로서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견제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옥구보 도시미츠입니다. 옥구보 도시미츠는 원래 사찌마본 출신이죠. 사이고 다카모리하고 형님 동생으로 지내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옥구보 도시미츠는 전체적인 일본의 입장을 생각해서 지금 정한론을 실행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고 사이고 다카모리는 지금 정한론을 해야 된다는 주장으로서 두 사람이 결국 싸우게 된 게 바로 세이난 전쟁입니다. 결국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일본 정부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고 다카모리는 어느 날 한순간에 정부군에서 반란군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이고 다카모리는 1m 80에 기골이 장대한 이 사람이 계속 피해서 다니다가 결국 자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한전쟁은 정부군한테 없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조선의 개국의 강화도 조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1876년인데 1875년에 운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운요 사건은 뭐냐면은 일본의 군함 운요가 강화도 쪽에 초지진에 와가지고 초지진에서 함포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함포 사격이 일본 운요를 제대로 컨트롤을 못해서 이 운요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포를 30문을 다 뺏어서 가고 그 주위에 있는 민간인 20명을 살상을 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본은 이 사건을 외국에다는 어떻게 왜곡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 운요가 한국에 가서 물을 구하려고 갔는데 느닷없이 함포에 사격을 하더라. 이렇게 거짓으로 외국 공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에 강화도 조약을 강제로 맺게 하는 거죠. 자, 강화도 조약은 일본이 군함을 가지고 와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이 됐는데 강화도 조약 1조는 보면은 조선은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가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사 재판권을 승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재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세 주권을 포기하는 이런 불평등 조약이 되는 겁니다. 이 불평등 조약은 일본이 과거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도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로부터 고스란히 배운 내용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 강화도 조약의 주동자가 바로 구로다 기요다카라는 사람입니다. 구로다 기요다카는 어디 출신이냐? 사찌마, 가고시마 현 출신이죠. 가고시마 현의 정한론자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주도하는 사람이 이 불평등 조약 전수 이거는 일본이 미국한테 배운 거, 영국한테 배운 거 그걸 고스란히 한국에다 썼는데 이런 내용은
불평등 조약 맺을 때뿐만 아니고 한국을 통치할 때 미국으로부터 받은 그 통치 기술을 그대로 또 한국에 적용하는 걸로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자, 이때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국도 일본에 수신사를 보내서 일본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개화를 하고 있는 걸 보자. 그래서 1차 수신사가 일본에 갑니다. 김기수 단장으로 해서 75명 정도가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 한국에 와서 고종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거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릅니다. 별거 없습니다. 부국 강병 한다는데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 김성일하고 황용길이가 일본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물어볼 때 자기네들이 쉽게 말해서 그때 선조를 속이는 그런 김성일이가 선조를 속이죠.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김기수 단장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2차 수신사가 갑니다. 김홍집을 단장으로 한 2차 수신사가 가는데 김홍집은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문물 제도를 배워야 된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이외에도 근대화 실상단이라고 해서 일본뿐만 아니고 미국에도 가고 청나라의 양무운동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청나라에 대해서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한국도 일본의 이아쿠라 사절단을 모방을 해서 여러 나라에 많이 보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보다는 조금 이전입니다만 우리 한국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자세를 제주 목사 이원진이가 장계로 올린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이 파랗고 코가 넓고 머리가 노랗고 수염이 짧다. 하여튼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사고방식만 그대로 적어놓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한국은. 하멜이 1654년에 제주도에 와가지고 표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떤 문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만 장계를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멜이 나중에 결국 일본으로 갔죠.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한 게 하멜 표류기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이 일본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1882년에 미국과 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죠. 일본은 1854년에 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30년 차이가 나죠. 그런데 30년 차이가 나는 건 별개로 치고 그 조약 문헌이나 그 다음에 조약을 쓴 외국말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한국이 주도해서 조약을 맺은 게 아니고 중국이 조약을 맺어줬고 우리 한국은 뒷전이라는 거예요. 한국 영어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일본은 그 당시에 영어 하는 사람들, 존 마뉴로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또 일본은 만약에 미국과 조약을 맺으면 4개의 언어로 했습니다. 영어, 네덜란드어, 중국어, 일본어로. 근데 한국은 중국어하고 한글로만. 영어는 한국은 아예 알지를 못하니까 한국은 영어로 대조도 안 해보고 그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한국과 미국의 수호 통상조약 내용을 보면은 필수 상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필수 상조가 나왔는데 영어본에는 그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필수 상조가 나오니까 이게 동맹조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그 조약을 들고 가서 미국한테 하소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영어로 된 원본을 보니까 필수 상조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어수룩했다는 얘기입니다. 명치유신의 첫 작품은 제가 보기에는 무기였다고 봅니다. 일본이 명치유신 되고 나서 10년도 안 돼서 무라다 연발총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제를 모방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어디다 썼느냐? 공주 전투에 썼어요. 동학전쟁이 나서 일본군이 와가지고 공주 전투를 하는데 이 무라다 연발총을 쏴가지고 한국에서는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학 농민들은 주문을 외우면은 그 총알이 피해 나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싸웠다는 겁니다. 이 무라다 소총이 나중에 청일전쟁에 아주 혁혁한 공신을 세우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갑신정변을 1884년에 했는데 갑신정변의 주역이 김옥균이잖아요. 김옥균이가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와 아주 친했습니다. 그런데 후쿠자와 유키치의 말대로 해가지고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건데 이 후쿠자와 유키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신상 파악을 못했다는 거죠.
후쿠자와 유키치는 그 당시에 이미 벌써 탈아론을 냈습니다. 탈아론이 뭡니까? 이미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벗어났다. 타라 입구라고 그러죠. 입구. 구라파에 들어갔다. 그래서 탈아론을 내면서 일본은 이미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고 있는데 후쿠자와 유키치는 김옥균한테 한국을 어떻게 갑신정변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김옥균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말대로 후쿠자와 유키치가 한국을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끌 거로 생각하고 오해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상을 제대로 몰랐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상이 뭡니까? 아까 얘기한 진구항우의 사만정벌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을 긍정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건 일본의 역사라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쿠자와 유키치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한국을 위한 갑신정변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한국과 일본의 근세 학문 차이. 한국은 당시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했냐? 출세를 하는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고 출세를 위한 학문만 했다는 거죠. 경전만 있고 주자학, 성리학만 했던 거죠. 일본은 실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다는 거죠. 난학, 영학, 한문 모두에 일본은 관심이 있었고 조약에서도 일본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다. 우리 이 한국은 주자학에 몰두를 했죠. 영남학파, 기호학파에서 주리론, 주기론 가지고 싸우는 그 시대에 일본은 이미 이 주판을 공부를 하게 되고 실용주의를 공부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도대체 명치유신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왜 우리는 같은 개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던가 그 부분을 일본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마지막 편으로 명치유신이 지금 일본에서도 다시 거론이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